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인문학 5주차 과제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화는 생존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범죄 같은 행위들은 왜 진화에서 사라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죠? 그죠? 장기적으로 진화라는 것은 생존과 번식을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범죄라는 형질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런 행위가 이거는 결국은 인류 전체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안 사라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범죄라는 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익일 수가 있는 거죠. 사회 전적으로 봐서는 해가 될 수 있지만 또 개인에게는 이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존과 번성이냐 아니면 인류 전체냐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화 생물학의 주류는 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범죄라는 것은 개인에게 이익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또는 사회 전체 스케일에서 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시간으로 본다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모르죠. 진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사, 자연의 역사 또는 사회의 역사, 문화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진화가 어떤 방향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뒤에 많은 학생들 질문했는데 진화가 목적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른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돌봄에 대한 지향적 자세에서 생애의 시간, 세포의 시간, 분자의 시간은 다 저마다의 목적이 있는데 왜 진화의 시간만은 어떤 지향성은 있지만 목적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우선 시간의 관점이죠. 진화의 시간은 최소한도 지금까지 37억 년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보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짧은 어떤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또 인간의 지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 시간, 분자 시간, 생애 시간까지도 또는 역사까지도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해겔 같은 철학자는 절대 정신이 구현되는 게 역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진화라는 시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향성이 있다. 지향성은 뭐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의미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신 학생이 몇몇 있었어요. 저 개인에 대한 건데 왜 치과의사 하다가 왜 진로를 바꿨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거 글쎄요. 이거 답을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런 치과의사는 직업으로서의 삶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인 것이고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치과의사로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걸 왜 행복하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를 안 해줘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럴 텐데 왜 행복하지 않았느냐. 저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더 좋은이라기보단 어떤 다른 어떤 삶의 지향점을 찾아서 갔던 것이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방향을 이건 다른 사람이 만든 거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방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의를 설명하면서 그게 이제 무당무자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양에 정신과가 있다 그랬는데 왜 동양에만 정신과가 있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해요. 또 어떤 학생은 이 무라고 하는 게 정신과라고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명확하게 이게 정신과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정신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개념이잖아요. 여기 정신과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도 생긴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굳이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지금의 관점에서 내과, 외과, 정신과라고 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뭐 내과, 외과 구분이 있었지만 정신과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들어온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영역은 대개 끝까지 이제 종교가 담당을 했었던 것이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그것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섞여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그 전통 의학이라는 것 속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이죠. 전통 의학은 사기, 무당, 미신, 비과학으로 분리되는데 여기서 배울 점이 있나요? 이렇게 했어요.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기라고 하는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무당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미신 또는 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짧게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만고불변의 진리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거는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고 답을 하고 싶어요. 예, 그 다음요, 문제 바탕 학습, Problem Based Learning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장점도 있지만 문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그건 효과가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바탕 학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우리가 그 배움의 가장 효과적인 길이고 배움의 본래적인 뜻을 잘 살리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진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진화도 결국은 삶의 문제를 푸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강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를 기반해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이거나 그런 학문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최근 특히 의학교육 같은 데서 이제 문제 바탕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의사의 덕목은 뭡니까?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환자한테 생긴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문제 설계를. 그건 중요한 거긴 합니다. 그 다음 질문요. 의학이 한의학에서 차용할 수 있는 점은 따로 없는지, 지향적 자세라는 것을 아까 위에 학생은 이건 미신인데 이걸 못으로 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 학생은 한의학에서 차용할 수 있는 점이라고 물었어요.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한의학이 무슨 미신이다 무슨 뭐 비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절대적인 진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명한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과학의 발명을 뭐라고 그러죠? 무지의 발견이라고 그래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가 과학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설을 검증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조금씩 진리에 접근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17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그 알매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알매 방식도 있는 거거든요. 한의학이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비판해야 될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한꺼번에 내다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점이 그러냐?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 과목 교육에 관련된 건데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은 이미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확립되어 있는 과목이죠. 물리학, 화학, 뭐 생물학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분화가 되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각 그 학문 영역 간에 그 담이 많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도 그렇고 지금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 자체가 뭐 교수님들 자신이 그런 그 융합적인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깨고 나가야 될 문제예요. 젊은 여러분들이 깨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교육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노력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학문 영역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그런 방법론이 아닌 새로운 방법론, 다른 학문 영역에서 얻어진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관점에서 새롭게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융합 과목들이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융합이 아닌 학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향적 자세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목적이 없다 그랬는데 의문을 해결한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 그렇죠? 의문을 해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얘기인데요. 의문을 해결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문제를 푼다는 건 뭡니까? 질문을 가지고 질문에 답하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3분 진료라는 말이 나올 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외국에서 나온 책을 읽어도 한국의 3분 진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은 뭐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3분 진료를 하게끔 만든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해 봅시다. 사회 문제는 맞아요. 그렇죠?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여기 어떤 게 포함됐냐면은 이건 사회의 문제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3분 진료를 해야만 하는 의사들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사회가 문제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를 만든 건 누구죠? 개인들이에요. 그런 사회를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개인에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 그 문제를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 표식의 문제 제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다른 데서도 항상 이런 지적을 하는데 우리 3분 진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운 거를 넘어서 거기다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옳지 않다. 우리 사회가 부끄러우면 나도 부끄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만 부끄럽고 나는 안 부끄럽더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운다는 행위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죠? 공부하기 싫어하죠, 다 사람들. 근데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공부를 싫어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킨 거였어요. 우리는 어떡하지? 예?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인내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공부라는 건 인내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다. 뭐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라는 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질문에서 나온 게 이런 거잖아요. 당신은 왜 진로를 바꿨냐? 재미있게 공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치과의사로서도 공부할 게 많이 있지만 그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공부를 하려고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 재미가 뭐였는가 하면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공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얻는 어떤 기쁨,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을 배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운다는 행위를 꺼려한다.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배움이 지금 뭐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딸딸딸 외우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그럼 문제가 뭐라도 관계없습니다. 뭐 연애도 좋고요. 뭐라도 좋습니다. 어떤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좋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해 환자를 대하는 자세는 훌륭하나 과학적인 실력은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의사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 네, 이것도 역시 이분법이에요. 나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분법은 나누고 있잖아요. 과학적인 실력은 부족하다. 하지만 뭐 따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나눴어요. 왜 그렇게 나누면 되죠? 나는 실력도 뛰어나지만 따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절반의 가능성은 제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은 뭐 인간적인 소양은 부족해도 된다라고 그렇다고 무의식 중에 단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이 인문학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과학은 실질이고 인문학은 그냥 장식품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과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은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 여러 번 내가 제시를 했거든요. 좀 더 공부를 같이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지 좀 더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인 실력도 있을 뿐더러 인문학적 소양도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체 도식에 관련된 질문이 몇 개 있었습니다. 바디 스키마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첫인상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팅을 했어요. 누군가 뭐 소개팅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탁 오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일 거라고.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게 신체 도식입니다. 이게 인간 도식인데, 이거는 만남의 도식인데, 우리가 질병을 바라볼 때는 이게 신체 도식인 거죠. 어떤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라든지 표정이랄지, 뭐 걸음걸이랄지, 말하는 그 태도랄지, 음성의 톤이랄지, 제스처랄지, 표정이랄지, 냄새랄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게 신체 도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첫인상이라고 이제 달리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인상 또는 직관적인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도식하고 비슷한 거라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것이 욕망이나 지향 등의 다른 이름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다르죠? 신체 도식은 큰 틀이고, 근데 그게 그 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 도식이 그 속에 이제 욕망이나 지향이 들어있긴 하겠죠. 하지만 신체 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나 지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병을 치료하면 자연스레 환자도 괜찮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랬어요. 이것도 이 학생도 마찬가지죠. 아까 과학과 인문학 얘기할 때 과학이 실질이고 인문학은 장식품이다라고 하는 그 사유하고 비슷한 거예요. 병이 진짜고 환자라는 것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병이라고 하는 것과 환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관련성은 있죠. 상관성은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합의된 생각, 경험들, 그 속에서 우리가 인문학이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을 통해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지금 얘기가 같은 거예요. 환자하고 병이 있잖아요. 병은 실질이고 환자는 그냥 경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병은 객관이고 환자의 경험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주관과 객관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다리가 놔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과 인문학이 전혀 다른 영역의 지식 영역이고, 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진화생물학이나 인지과학을 통하면 그것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경험한다는 것을 그것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진화생물학도 그래요. 진화생물학으로 생물체인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생물체인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 또는 경험의 요소를 이 과학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를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인간이 예술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진화생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움과 돌봄의 세 갈래 길에서 물리적인 자세는 구조적 자세는 지향적 자세를 위한 발판이 아닐까. 그래서 세 갈래 길이 아니라 세 단계가 아닐까 그랬어요. 이거는 저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동시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물리적 자세를 가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가 뭐가 망가졌어요. 집에 쓰는 뭐 물건이 망가졌어요. 그럼 그걸 고칠 때는 가지는 자세는 물리적 자세여야만 하겠죠. 그렇죠? 거기서 지향적 자세로 뭐 의자가 부러졌는데 뭐 지향적 자세를 갖고 뭐 의자가 뭐 기능이 뭔지, 그래서 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구조적 자세가 필요해요. 그 의자가 망가졌는데 이거는 이 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스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지향적 자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단계를 거쳐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미래의 의술의 대부분이 기계와 인공지능에 의한 것으로 대체된다면 인문학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점차적으로 뭐 딥러닝이니 무슨 뭐 이런 머신러닝 이런 걸 통해서 의학 내에도 인공지능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지금 이미. 그리고 지금 뭐 영상 진단 기술 같은 건 이미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의사가 할 일이 없어진 건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이것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에릭 토폴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딥러닝이라는 책을 쓴 양반인데요. 이 양반의 주장에 의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그 IT 기술이 의학에 도입되면서 의사의 역할이 다 달라진다고 그래요. 의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들은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류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그 잡무에 시달리잖아요, 의사들이. 뭐 차트 정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기계가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훨씬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인문학자로서의 인문적인 그런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노력도 필요한 얘기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문학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커지는 것에 있어서 인문학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해야 될 인문학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